엄청난 무더위를 날려줄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가수와 관객 모두가 복면을 쓰고 축제를 합니다. 후이즈 팬텀 페스티벌. 무대 위 가수는 복면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관객은 가수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노래를 듣습니다. 마음껏 춤추며 노래를 따라합니다. TV 속의 프로그램을 현실에서 콘서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K,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은 역대급 가왕들이 출연합니다. 후이즈 팬텀 페스티벌은 8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공연 문의는 02-556-4044,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가면이 없으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쓰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드, 이제는 성주가 아닌 김천. 사드의 이제 전선이 지금 정부 쪽의 분위기로는요, 제3부지 롯데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성주군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이고 그 골프장을 넘어가면 바로 김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주라 쓰고 김천이라 읽는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드는 사실상은 김천에 배치되는 이 상태라서 지금 김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벌집 건드려 놓은 거죠. 성주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김천 분들이 지금 촛불 집회에 나섰습니다. 아바이 연합은 테러 집단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김천에서도 사드 반대 8,000명 집회. 그런데 시장이 삭발했다는데 성주군 수처럼 배신자 인자를 가진 세대가리당 소속인데 걱정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이철우 있잖아요. 김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지금 국회 정보위 상임위원장인 사람. 이 사람 말이 굉장히 괘씸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결사반대 봄시민투쟁 결의대회,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3후보지는 주민이 오케이 할 때 발표를 해야 된다. 사드 배치 관련 오래전부터 주민 설득이 되고 충분한 이해가 간 다음에 배치 지역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어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제3후보지는 주민이 오케이 할 때 발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루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가 기밀 사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김천 시민들이 10,000명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모이셨더라고요. 서울에서도 10,000명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거의 시민들 다 나오신 그런 분위기. 이분이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나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천 지역민들은 사드 괴담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 사드 괴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는 주민들 동의를 구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거 주민들 동의 안 구하고 우리가 설치를 했었는데 라고 이상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쁜 짓을 지금까지 해왔다. 앞으로 나쁜 짓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왜 사드만큼은 알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얘들은 정말 국민이 뭘로 보이는 걸까요? 굉장히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사드 배치는 적어도 나라에서 10여 명 이내만 알고 조치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10여 명 정도만 알려고 그러는 거는 장관들만 알고 하자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괴돼지니까는 알아듣지 못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럼? 저번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거기서 제임스 시린 국장이 왔었잖아요.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북한용이라고,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없다고 말하고 간 사람. 이 사람이 지난 4월 달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보면은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이다. 자기 나라 본토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 다르고 미국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한 말이 다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북한이 오늘 새벽에 하나 또 날려줬잖아요. SLBM이요. 네. 박근혜 정부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돼 있길래 이 시점에서는 하나 날려줘야지 오빠. 우리가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어. 하나 좀 날려주라. 딱 그 타이밍이 맞잖아요. 우리 언론이 개판인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SLBM을 발사했다는 거는 사드 무용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사드는 잠수함이 근해까지 들어와서 SLBM을 발사할 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사드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북쪽을 바라봐야 되고 레이더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다 감시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레이더 방향이 북북서 방향으로 약간 틀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랬을 때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내려와서 내지는 서해상으로 내려와서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사드는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에 사드 설치 무용론을 펴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SLBM에서 발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것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처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상황도 아닌 것처럼 저게 무기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동형인데 명령님 말씀이 굉장히 정답이에요. 사드는 SLBM이 성공을 해버리면 거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왜 그때 그 찌라시 송 작가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은 한강에다 배 띄워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에 핵을 쏘려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SLBM이가. 근데 그거를 북한 얘들이 저렇게까지 성공하고 있으니까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로 정반대로 몰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3지구로 몰리고 있는 그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가 24일 낮 12시 입구에 평소 보기 힘들었던 철창 바라케이트가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지금은 출입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 차량 번호를 다 쓰고 무엇이든지 질문에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한테는 김천이 김밥 천국으로 통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김천시에 사드 유치 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김천 시민 사드 유치 후원 계좌까지 생겼어요. 여기에 배너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들어보세요. 사드 괴담 선동 세력에 놀아난 성주 군수와 군민, 남은 것은 괴담. 현명한 김천 시민은 괴담 선동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김천 시민은 사드 뻥, 괴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로 김천 시민은 해고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명한 김천 시민은 사드 배치를 환영합니다. 사드빔은 400층 이상의 높이로 지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입니다. 현명한 김천 시민은 사드 괴담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이게 지금 4개의 배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후원 계좌까지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니 그중에 그 맨 마지막에 읽은 거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드 배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입니다. 현명한 김천 시민은 사드 괴담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드 괴담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생존권 문제이니까 사드 배치하면 안 돼요. 김천시 사드 유치위원회를 누가 구성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관변단체니까 뭐 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 쪽에 지원을 받는 일부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보수단체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회장 1명, 회원 1명 그런 단체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금 받고 물론 지원금이 함부로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성주 CC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닌 게 롯데가 골프장 운영하는데 이 롯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가 롯데호텔이에요. 박근혜 시대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정부랑 연관성이 있지. 근데 대주주가 이제 호텔 롯데인데 물론 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롯데들 그 호텔 형제인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롯데 호텔은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는 회사가 또 최대 주주고요. 근데 지금 4개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롯데 골프장이. 그중에 성주 CC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사들일 때 들어갔던 돈이 2009년에 751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코스홀 같은 거 만들려고 해서 돈이 훨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해요. 롯데의 사업들이 보통 유통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 의존 사업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만약에 롯데가 정부에게 뺏기는 상황이 아니고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면 중국의 눈치를 엄청 봐야 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롯데골프장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롯데 골프장을 그 사드 배치 지역으로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국가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유지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사유지를 국가안보의 이유 기타 등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허락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상황이 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름대로는 국회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 만나가지고 이제 협의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국방 문제니까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원칙 때문에 비공개로 할 거고. 근데 거기서 국회 동의 필요 없어 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인 거고. 사실상 미국한테 그냥 공짜로 빌려주게 되는 상황. 그걸 빌려주겠더라도 정부에서는 롯데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롯데가 그냥 대승적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골프장 내놓게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약점이 잡혀서 코를 깨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면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해야 돼서 미국한테 공짜로 증여를 뭐 해주든 빌려주든 하든 간에 우리나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첩첩산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이거 어느 쪽에 가도 다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는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빨리 출구 전략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이 미국 성님들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요. 못하겠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쉬운 거라고 이게 알고 보면. 왜냐면은 국가 간에 무슨 뭐 조약에 내면에서 불가역적인 이야기 하지만 무슨 조약을 걸어서 위약금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요. 국민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 정권이 위험해진다.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돌릴 수 있다고. 위약금 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위약금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땡겨 쓴 거야 리베이트를. 그럼 골 때리는데 이런 짓을. 그러니까 있어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잘못 건드려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싸움을 우리 나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저는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People's Daily China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3 Chinese military planes briefly flew into overlapping air defense zone of ROK in China amid that tensions. 연합뉴스가 올려주셨는데요. 중국 military planes, 그러니까는 중국의 전투기라고 해야 되죠. 항공상으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데 전에는 날아 들어오지 않았었던 지역으로 살짝 briefly 잠시 동안 날아 들어왔다가 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문우브이거든요.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왔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벌써 너네들 사드 할 거니 들어올 수 있어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 가는 거죠. 둘이서 형님들 둘이서 싸우는 거는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 집에서만 하지 마. 근데 지금 그 언론들이요 어떤 장난질을 치고 있냐면은 성주 롯데 CC가 적자여서 롯데도 팔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흘리고 있어요. 롯데 관계자는 분명히 롯데 골프장들 중에서 흑자를 유일하게 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데가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팔라고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이 지금 현재 굉장한 적자 상태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지금 사실상은 그러니까 정부 쪽 입장에서는 성주 골프장으로 확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성주 성산포대는 사람이 성주 자체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옮겨서 지금 위치는 성주에 있지만 그 레이더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건 김천 쪽이고, 그래서 김천 군민들이 지금 1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규탄 집회 같은 걸 하게 된 상황인 거고, 어쨌건 정부 쪽에서는 지금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김천과 성주 시 군민들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어느 쪽이든 안 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천 시민들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주 특파원이시죠? 우미애 님이 이렇게 트윗 올려주셨습니다. 성주에 인접한 김천혁신 도시맘들도 평화의 파란 나비 만들기 시작. 성주랑 김천은 연대하여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연대해야죠. 연대하지 않으면 저들이 갈라치기에 100% 당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김천 특파원분도 한 분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미애 님이 올려주신 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 중인 김천 시민들 1만 명 집회. 이게 사진으로 보셔야지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일렬로 쫙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이번에 오는 27일에 인간 띠기가 있잖아요, 명중님? 네, 27일 오후 6시부터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달할 말씀 없으신가요? 성주군청에서 성산포대까지 예상 인원 2,000명 정도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오후 6시에 성주군청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우리 뜻맞는 동지 몇 명이 모여서 성주로 갑니다. 그 뜻에 동참하실 분들은 성주군청으로 와서 예쁘게 생긴 여성분과 잘생긴 아저씨 한 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회 이름 자체는 사드 철회 평화 실천 인간띠 있기고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6년 8월 27일 18시, 그러니까는 저녁 6시죠. 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구간은 성산포대 앞하고 LG 사거리, 구청 이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력이 되는 건가요? 매트리스를 잘 만드는 전문 기업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고급 실리콘 소재라서 많이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162개의 에어 기둥이 발 모양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펌핑 작업으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효도 선물,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발이 아프신 분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필바운드 깔창은 구두형, 스포츠형이 따로 있습니다. 믿고 쓰는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산악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등 단체 문의는 031-922-3374로 문의주세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최저가 로켓 배송을 보장하는 항산화 쇼핑몰 안티오 건강 치아 보감 치약 무료 증정 이벤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8월에 새날 청취자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새날에서의 뜨거운 호응과 놀라운 효과로 작년 겨울 지마켓 숙취해소 음료 판매 1위까지 올랐던 타먹는 숙취 해소제 페난타가 2년 만에 다시 무료 체험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안티오에서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6,000원 상당의 페난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최대 5세트까지 중복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안티오를 검색하시거나 antio.co.kr을 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액션스튜디오.co.kr 사이트에 구매 후기를 남겨주신 분 중에서 2분을 추첨해서 빔 프로젝터를 드린다고 합니다. 2명이나요? 네. 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윤갑근. 서울시에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지휘한 특수통. 너무나도 발음하기 힘든 이분. 갑근 써야 할 때 갑근. 굉장히 남성스러운 마초 같은 이름 갑근. 즉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맡은 사람이죠. 예, 이끌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지금 현직 대구 고검장인데요. 차출되어 오는 거예요. 덩어리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차출되어 오는 건데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뻔히 수사의 결과가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의 문건 수사,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버린 인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관련 있고요.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도 지휘했던 그 최태원, 재원 형제를 모두 재판에 넘겼고 3차장을 2년간 연임한 그는 검사장 승진 후 다시 서울중앙지점 1차장으로 임명돼 주요 형사 사건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구 고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잘해가지고 승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갖고 수사시키겠다는 거는 그들의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 척 해줄 사람을 끌어올린 겁니다. 스토리 펀딩 하던 거 기억나시죠? 자백. 예. 국가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다. 이 자백에서 나온 증거 조작 관련 검사들하고 고위 국정원 간부 얘네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게 또 윤갑근이에요. 이 인간이 윤갑근이가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우병우 수석이에요. 둘이 절친이라고 하죠. 네. 19기 동기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병우가 굉장히 수재입니다. 만 20살에 사법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똑똑할 수가 있지? 동기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심한 경우는 10살 이상 많은 사람도 있어요. 30대 초반 중반에 합격하면은 나이가 많았겠죠. 그 또래들 중에서는 굉장히 똘똘한 축에 속하는 뭐 그런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좀 사용했으면은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더 좋은 쪽으로
보탬이 됐었을까. 이재민 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끝내 듣지 못한 한마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다. 우병우 이석수 수사하는 윤갑근. 수사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알고 있다. 지금 윤갑근이가 이석수보다 한 기수 아래고요. 윤갑근은 우병우랑 동기란 말이에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19기 사법연수원. 이렇게 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검찰 정도 되면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면 사법연수원을 나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갈리잖아요. 네. 사법연수원 실력들이 우수해야 판사, 검사로 간다고. 네. 그러니까 한번 사법연수원 나와서 몇 명 안 되는 검사로 이렇게 발령이 날 때는 이 사람 자체의 그 끈끈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300명 뽑을 때 사법연수원 입학생 300명 뽑을 때 사법연수원에서 수료할 때 1등부터 300등까지 순서를 매겨가지고요. 1등부터 90등까지 정도만 판검사를 줬어요.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만 줬고 그러니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 안에. 이재화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맡은 사건마다 면죄부 윤갑근 수사팀장을 의심하는 이유. 다음 뉴스 링크에 대해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의 이력을 보면 수사 결과는 뻔하다. 우병우 민정수석 무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소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재밌는 트윗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아 나는 48% 14692632님이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틀리셨어요. 제가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사하라고 이석수 데려왔는데 이젠 우병우 이석수 수사하라고 윤갑근을 데려왔단다. 좀 있음 우병우 이석수 윤갑근 수사하라고 누굴 데려올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주를 주는 거 아닐까요? 장앤킴이라든지 뭐. 김현장이 아니고 김현장이라든지 뭐 저쪽이 이쪽이라든지 여자 신비 말 거꾸로 하기.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신비님이 마담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뭐가 이상한 거야. 다시 돌아가 보니까 얼굴 마담이었거든. 그 후로부터 그런 언행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신비님을 비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뻔한 건데 이렇게 뭐 서로 간의 인맥 상황들을 읊어드릴 필요 사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등장을 또 해야 되는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1호가 바로 박근령 씨라고 하죠. 감찰 1호가 사기 혐의. 이게 저는 이렇게 큰 구조를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박근령에 대한 감찰 1호는 저는 박근혜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가 자기 동생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보면은.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하고 박근령과는 유경재단 문제 같은 걸로 감찰 대상에도 그 내용도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유경재단 관련해갖고. 네. 그래서 이석수 입장에서는 자기 까내는 말이에요. 박근혜 청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 무식해요. 법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박근령이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박근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에 힘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의 임무가 친인척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감찰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병우는 이석수의 대학교로만 따지면 4년 후배고요. 서울대 사법연수원으로는 1년 후배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왜 잘 나가는 그 라인들이나 기수들 있잖아요. 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 맡아가면서 잘 나가는 기수도 있지만 우병우는 한참 아래라고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석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뭔가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우병우가 이석수의 감정을 빡 돌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수가 우병우 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라고 서로 간에 자존심? 다른 말로 건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석수 입장에서 나는 이제 박근령도 캐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병우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팽당한 바로 그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그 큰 틀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나 이 말할 때 제일 힘들어. 친동생인 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는 이 기사를 읽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이 60대라고 해요. 그러면 40년 더 살 거잖아요. 다 이게 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뭐 이루고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하고 지금 자매들끼리 머리채 끄당끼고 이 재단을 가지고 그러는 게 돈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이 지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금액을 얼마나 여기저기다가 박아놨길래
얘들이 이러는지 정말 끝까지 안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서로 이렇게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괴를 달리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박근령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곧이어서 나오는 뉴스들이 뭐냐면 한때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의 동생 백걸령은 월 28만 원으로 생활 중이다. 야, 전두환하고 비슷한데? 네. 29만 원보다도 적게. 저렴하게. 근데 전두환 씨는요, 청렴해요. 전 재산이야, 그건.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건 전 재산이야. 맞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비슷했어. 개새끼, 진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흉탄에 마저 돌아가시고 나는 언니한테 버림받고 한 달에 28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TV조선에도 나왔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박근령이 나와서 TV조선에 한 얘기가 야당의 대통령 동생 죽이기가 지나치다. 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눈물 퍼포먼스를 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논점이 빗나가죠. 야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은 좀 이 자매가 흔히 쓰는 전법 아닌가요? 미석수는 우병우랑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데 박근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의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없다.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박근령이가 박근혜를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전에 왜 그 박근령 생일일 때 뭐 하원을 보냈다는 뭐 그때 언니 대통령으로부터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의 딸 대통령 언니가 네. 그게 뭐 가짜라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는 그런 문제로 계속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령과 사이가 좋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박근령이가 박근혜 눈에 들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일본 가서도 막 친일파적 발언 같은 것도 엄청 해대고 신동욱이는 남편 신동욱이는 처형한테 잘 들 보이려고 공화당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박근혜의 특별한 지시 없이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꼭 말하지 않더라도 권력자들이 그런 거잖아. 이런 거야. 일단 보고는 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감찰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는 하겠죠. 너 그 박근령이 캐봐 이런 지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건 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지시거든요. 그렇죠. 원래 권력자들은. 그리고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한 명령이 되는 게 권력자들의 대책 지시라고 보면은 그게 박근혜의 묵인하에 최소한 또는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박근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많이 부딪혀 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의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말년쯤에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니를 대놓고 이야기하면 괘씸죄가 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석수 씨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석수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고 청와대에서 감찰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조홍천이 등장하잖아요. 조홍천이랑 친해갖고 조홍천이 사주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 쪽 세력들의 대표적인 스킬이 그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게 배우가 누구냐로 계속 몰아가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석수가 현재 조홍천 국회의원 같은 야당의 배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찰 대상 1호가 돼가지고 나는 야당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비열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석수가 정말 이렇게 둔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믿고 특별감찰관에 임명했는데 야당하고 싸바싸바가 돼가지고 정권이 레임덕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정권을 말아먹으려고 이석수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박근령을 고발했구나라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종편 같은 데 나와서 한마디 눈물을 흘려줘야 이것도 야당이 박근혜 정권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공작이 들어왔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 인식하게 되는 노인네들에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쇼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 지역에 계시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누구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1번. 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불쌍하잖아. 불쌍해서 찍었다는 분들 많거든요. 노인네 분들 중에서. 뭐가 불쌍한지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은 거 그 소녀가장 말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는다. 어쨌든 그게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박근령이가 나와서 또 눈물을 짓고 하소연을 하면 이것도 불쌍한 거야. 그러면 떨어졌던 박근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뭐냐면 사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거죠. 그렇죠. 돈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누구냐 남편 신동욱
총장 무슨 동욱이. 예, 동욱이가 궁핍한 살림살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파산을 그냥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지 언니가 청렴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박근혜가 이석수에게 박근령 수사를 지시했다면, 감사를 지시했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박근령이 눈에 가시 같은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자매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선전 효과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박근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속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박정희의 유산은 다 박근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위스 계좌 같은 경우는 다 사실 박근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녀가 정말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박근혜 씨에게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아니 현찰 6억인가를 받은 것도 있잖아요. 전두환한테. 다 썼겠지. 브런치 먹느라고. 아이 그 돈이 지금 계산하면 얼마인데 브런치로다가 그걸 박근혜 씨가 그거 저축했을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친자매는 맞죠? 스위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 솔트님의 트윗입니다. 박근령 남편 아내 빚만 8억 살림살이 궁핍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이야 막걸리야 삶이 궁핍해 사기쳤다는 게 면죄부 받을 일입니까? 배고파 라면 10개 훔친 일반인은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억대 사기죄 죄값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거 똑같은 스킬이 바로 얼마 전에 발생했잖아요. 가난해서 사기쳤다와 바로 얼마 전에 이철성 이제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진급에 누가 될까봐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푸냐님 그게 어찌 말이 된다고 말이 진짜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경찰이잖아. 아니 그 경찰은 둘째치고 이 박근령이도 궁핍해서 사기를 쳤다. 자백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그러니까. 사기친 건 맞다. 그러니까 이철성도 그런 거잖아요. 이철성도 그런 논리로 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들켰잖아. 지금 진급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진급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들켰으니까 이것이 들키면 진급이 안 될까봐 숨겼어. 근데 들켰어. 진급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당신이 왜 음주운전했어? 경찰이 물어봤을 때 걸릴 거는 알았지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했습니다. 그러면 다 무죄 방면되나? 이걸 가지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그대들 대가리에는 노예근상 우리가 주장하는 노예근상. 그냥 정말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들 면죄부를 위해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본능이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그런 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쌍하다고 해. 대통령식이나 지낸 사람의 딸이자 동생인 사람이 생활이 궁핍해서 사기를 쳤다. 불쌍하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도 사실은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게 한일 협상의 결과로 나온 돈 대부분 먹돈이니까. 그 돈하고 군인 아저씨들 베트남에 올라 파병했을 때 나온 수당들이죠. 그 돈을 만약에 박근혜가 지금도 쥐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법적인 걸 국민 정서를 떠나가지고 도의적으로도 나누지도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언니 그 소유권 갖고 있대 지만이 박근혜 근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경재단 때문에 막 서로 칼부림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추정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 논리가 이제 확대가 되면은 사람 왜 죽였어 그러면 제가 죄를 안 죽이면 나를 죽일까봐 이런 논리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쨌든 좀 나눠 써야 되는데, 악독한 것이라고. 근데 그 스위스 계좌는 비밀번호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까먹지 않았을까? 공식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박근혜 씨가 얼마 안 됐습니다. 대선 즈음해가지고 2012년 대선 달이 12월 달이었잖아요. 12월 19일이었다고. 네. 그래서 제가 12월 19일이라는 숫자를 내가 아이디에도 쓰고 있을 정도로 한이 맺힌 사람인데 그해 겨울,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스위스에 보좌관들 데리고 갔다 왔다는 맞아요. 보도도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복구하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비밀번호 지금 비밀번호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궁핍하게 놔두고 있지. 그 악독한 것이. 아니 그럼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옛날에 그 열쇠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동생이 그렇지 갖고 있고 막 갖고 있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열쇠처럼 그렇죠. 동시에 3남매가 전부 다 똑같은 열쇠를 다 한꺼번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거 못 쓰고 있는 거야. 아, 나 씨, 웃겨서 정말. 근데 그 쓰면 안 돼, 이거. 이거는 국민의 돈이야,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몰수 대상이에요. 청와대에 있던 그 돈도 전두환이가 자기가 일부 쓰고 일부는 박근혜 준 거 아닙니까? 그 6억 그것도 현찰? 청와대 금고에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는 국가재산이거든. 개인한테 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 근데요, 정윤회 문건 때 나는 잘 모른다고 해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병우의 바로 상관이었던 김영한 민정수석이었죠. 예. 그 사람이 그래서 비서실장에 국회 출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잘 모른다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 사람 죽었어요. 어제? 돌연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소름이 끼쳐 이 나라는 좀. 아, 나 진짜. 혹시 그 나이가 얼마 안 돼. 59세밖에 안 됐어요. 젊었네. 가족에게도 간암을 숨겼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더 이상한데? 간에 치명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그 어떤 나쁜 부인이 남편한테 써서 남편을 죽인 거 있죠. 니코틴이요? 아, 그거 들어가면 가요. 간이 그냥 바로. 그래요? 예. 니코틴 중독. 아니, 중독이 아니고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액. 저 양반이 또 살인무기를 갖고 극독성 물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희석을 잘해야 되는군요. 예. 그거 가지고 그 원액을 한 방울만 혈관 속으로 집어넣으면 가죠. 간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아이고야, 어디까지. 좀 섬찟하네요, 진짜. 갑자기 어제 죽었다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어. 병원에서는 가족들도 모르시는 간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한 사건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참 공교롭다. 번개탄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양이네요. 간암이요? 네. 제 배꼽 친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러면 할 수 없죠. 왜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굴이 노래지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저도 아니, 봤거든요. 간암은요, 그 침묵의 장기라 그래서 정말 아플 때까지 표시가 안 나다가 서서히 죽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잖아요. 얼굴이 노래지는 거는 초기에 그렇고요. 황달기. 네, 황달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간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부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동남아의 그쪽 친구들 피부 색깔이나 파키스탄 친구들 피부 색깔보다 더 검어져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앓던 간암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끝까지 숨기다가 임종 전에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별세하기 전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자, 뭐 고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모르지,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랜드.com 055-533-9088 쇼앤 침대에서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봤어? 잠을 잘 자야 큰일을 하지. 푸짐한 사은품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철성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네요. 경찰청장 임명된 게. 근데 이철성 전에 강신명 경찰청장의 퇴임식에 있었던 장면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녀로 추정되는 2명의 젊은이, 딸과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그거 보면서요. 정말 분노스러워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지만 그도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아버지인 한 가장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진압으로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어르신도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고 있는 정말 안 된 말이긴 합니다. 그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안 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는 악마에 가까워요. 출세 이런 것들에 의한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한 국민이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의 죽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나 방문 같은 걸 하지 않는 사람.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그 자녀분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퇴임식에 그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그의 자녀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효과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호의호식했겠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돈 벌어오고 뭔가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다면 호의호식했겠지. 근데 똑같은 가족은 가장이 저렇게 지금 솔직히 말씀 깨어난다고 해도요. 정상적인 생활 못해요. 깨어난다고 해도 저렇게 누워있으면 나중에 일어나서 활동도 못하는 사람 돼버렸거든요. 도의적인 미안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근데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그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웃까요? 최소한 그런 거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퇴임을 할 수 있지만 예. 가족 아버지 자랑스럽다고요? 그 옆에 백민조 씨 같은 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죽어 있습니다라고 걸어야 되나요? 아유 씨. 그래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로봇보다 더 못한 것들. 잔인하게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실 숨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색선업무 표절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모든 필수 코스를 다 밟고 계신 저도 음주운전해서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평생의 오점이었어요. 저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받고 나중에 무슨 대통령 취임식 때인가 사면을 받아서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요. 음주운전한 경찰이 자기의 친분을 숨기고 왜 숨겼냐고 하니까 진급에 불이익 받을까봐. 그리고 그 당시 수사 자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제보에 의해서 저 사람 음주운전해갖고 걸린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 사건 처리하는 걸 보니까 인명사고도 났을 법한데 인명사고는 싹 지워버리고 보험료만 물어준 기록만 남아있는 정도. 그러면 지들한테 불리한 건 다 지워버리고 신분 속이고 왜 속였어 그러면 진급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용산참사, 밀양 할머니들 등등 보면은 인간미는 하나도 없잖아요. 강신명이나 이철성이나 뭐가 다르죠? 정말 절망스럽네요.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민주정 꽂았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낙마예요. 이런 사람들 올라오면.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 음주운전 경력 숨기고 신분까지 세탁 비슷하게 했다라고만 올라와도 바로 낙마예요. 사퇴해야 합니다. 바로.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끝근데 그걸 임명을 해요. 강행을 해.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음주운전 하십시오. 신분 철저히 숨기고요. 지문 날인 거부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벌금 낼까봐. 불이익 받을까봐. 경찰청장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인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는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헬멧 하나 안 썼다고 경찰차 지나가면 덜덜 털고.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옛날에 정말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선 경찰서이긴 하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한번 소리치고 나온 적 있어요. 술 먹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당시가 김용판 무죄 나왔을 때거든요. 니들이 정말 경찰이냐 이 개자식들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자, 그 와중에 화나는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신분 숨긴 교사들 대규모 징계 직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원에서 940명을 통보를 받았답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도교육청 이런 데 940명 통보를 받아서 대규모 징계를 하라고. 이 양반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신분을 숨겼다. 교사인 거를. 이철성은 봐주는데 왜 교사들은 못 봐주지? 똑같은데 숨겼는데 술 먹고. 자리에 높고 낮으면 차이겠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공정은 예전에 그 문재인 대선 후보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캐치플레이즈 중에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 허피턴 포스트 코리아 님의 트윗입니다. 허핑턴 포스트 이제 아니라면서요. 바꿔달라고 하세요.
음주사고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원칙과 준법을 강조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지켜도 되니까 니들은 지켜줘 이거 아닙니까? 개 돼지들만 지켜 이 법을 그런 거라고. 요즘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요 정말 몇 킬로당 몇 킬로도 갈 필요 없어요. 여기는 깜빡이 안에서 차들을 이렇게 불러서 티켓을 끊고요. 저쪽에는 차선을 그냥 어떻게 해서 티켓을 끊고, 그러니까는 줄을 세워가지고 딱지를 계속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깔려 있어 이 경찰들이. 요즘은 택시 기사들도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관례상 택시 기사도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모든 거 다 단속합니다. 네, 단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정말. 이 잣대 자체가 뭐 하는 거니? 이게 이제 이철성이 그 유명한 영등포 경찰서장일 때 여의도에 그 당시에 정현주 사장과 관련할 때예요. 네. 그래서 KBS 직원들이 농성하고 있을 때 경찰 투입한 장본인이 바로 이철성이고요. 경남지방경찰청장일 때 바로 밀양 대집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요. 비서관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그 인맥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민정수석실은 주로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무수석실 같은 게 바로 옆이지 사실은 같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우병우하고의 친분도 꽤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들끼리 사석 같은 데 술자리 같은 데 만나면 왜 그 내부자 같은 데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진급할 수 있겠구나라고 철저하게 권력에 줄을 댔던 사람이에요. 우병우가 67년생입니다. 이철성이 58년생입니다. 나이는 엄청나게 많죠. 거의 10살 가까이 많죠. 이철성이. 근데 검사와 경찰이라는 계급 차이가 우병우의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민정수석 정도의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개처럼 굴면 진급할 수 있고 경찰청장까지 되는 거예요. 경찰로서는 최고로 출세한 겁니다. 이철성이가 아마 우병우한테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영감님. 뭐 수석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네. 영감님은 이제 검사들한테 다 부르는 어체이니까. 네. 일생동안님이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행동으로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했다.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개돼지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행동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래도 임명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충성하겠다. 첫 번째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마음의 빚을 갚겠다.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안 봐주겠다. 그렇죠. 아,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니까? 아니,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털 수도 있겠네. 빚이 있으면은 파이팅이 더 있으니까는 난 더 분노스럽게 더 지랄하겠다는 선포 아닐까요? 네, 더 심하게 할 거. 더 심하게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더 충성하겠다. 더 충성하겠다. 개처럼 멍멍 멀멀. 그러니까 이 일생동안님이 트윗에 올려주신 건 나머지 글이 개돼지는 아닐 거고, 왜 저 말이 무섭게 들리는지, 난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여기는 어딘지. 요즘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뉴스 캐탈리스트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국민의롱 박근혜가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식 생방송 중 오마이뉴스 취재기자 내동댕이쳐.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계속 추적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철성이가 직접 그런 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경찰 제복 입은 애들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바닥에다 내팽개쳐요. 넘어져요. 동영상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거 막장으로 가기는 거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꺼져. 이런 거잖아. 좋은 기사 안 쓸 거면 꺼져.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의 정당한 어떤 주장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드도 그렇고 이철성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결격사유 드러나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버티고 임명하고 뻔뻔하잖아요. 박근혜는 지금 업을 쌓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낭만 장관들 한번 보세요. 위장전임 한 건만 했어도 낭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기준을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들어서 올라오는 적적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있어도 낭만시키지 못하잖아요. 임명해버리니까. 인사청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총리 후보자들 몇 명은 중간에 사퇴한 적도 있지만 그 기준 내에서는 또 똑같은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그걸 또 올려. 똑같은 다른 놈인데 똑같은 비리가 있는 놈 올려. 그래서 그 사람을 임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 기준이 되고 민주정부 때 간혹 위장전임 한 건만 있어도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퍼부었던 그 무지막지한 막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지들한테 해당이 안 돼. 이철성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이 없으면 사람으로 치질 않죠.
위장전이 없으면 개돼진 거야. 하다가 이런 개짓거리를 해도 우리 에피소드 제목처럼 역대급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낙마시키지 못하고 경찰청에 옮겨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경우회 같은 데서도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는 게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대체 어쩌려고 이러죠? 물론 우병우 기준에서 보면 이철성은 정말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죠. 가장 큰 범죄자가 지금 범죄자 대장으로서 범죄자를 잡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아유. 강신명이 퇴임식을 할 때 가족 사진들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퇴임사를 했는데 끝끝내 반성이나 죄송하다는 얘기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백남기 씨 관련해서 백민주아님이 따님이시죠. 백민주아님이 페북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쾌유를 빈다 했다네요. 우리 아빠 다리 부러진 거 아니라고 개새끼야. 쌍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해야겠다. 진짜 기분 엿같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개자식입니다 진짜. 에이.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만 주라. 공짜는 효과 없어. 사서 먹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직접 시켜 먹어.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피곤하세요? 몸부터 해독하세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참 좋은 하루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힐링푸드.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명인 허브에서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매품 청열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유지태님 메일. 전에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다가 너무 수준 낮은 댓글러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본격 선거철이 아니어서 한동안 소홀히 듣다가 노예근성에 관한 방송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이념적이고 간결하며 정리가 잘 된 수준 높은 방송이었고 노예근성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미디어 통신을 타고 어떻게 존속되고 재배급되는지 예를 들어주셔서 속이 시원히 뚫리는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게시판에는 댓글을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칭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응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감탄을 하고 갑니다. 감탄할 일이 있으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슈거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진보적인 마인드와 실천 방향을 잘 정리하는 방송 종종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날 파이팅! 좋으신 메일이었고요.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 좀 보람을 느껴요. 이슈에 쫓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온통 뉴스를 보면 다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우리 깐에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담론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많이 없었는데 그거 말고도요. 방송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 이야기 엄청 비판적으로 다루면은 다운로드가 많아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변하는 건데 에피소드를 시간을 채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물량 공세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희 방송 물량 공세 맞는데 물량 공세가 아무나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팟캐스트 트위터 매거진 빼고 앞에 물량 공세 세가 날아든다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는 게 나름 컨텐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노예 근성에 대하여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으셔서 이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그 아젠다 세팅을 해드렸더니 이걸로만 한 서너 시간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송을 멈췄죠.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 내시는 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웬만큼 시간 막 몇 시간씩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데일리로 방송을 하려면 정해진 녹음 시간 내에 뭔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혹은 양에 안 차는 경우가 꽤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내는 PD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고퀄리티 방송 일주일에 하나 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노예근성에 대한 방송은 저도 너무 잘 들었거든요. 시즌2 아니면 2탄 이런 거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생활 곳곳이 되게 만연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광고 문제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이 없어요. 포기했잖아요. 근데 같은 수평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광고는 듣기 불편한 거예요. 왜 팟캐스트에 광고가 달려야 되지? 이것도 저는 엄밀히 따져서 노예근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칠보시장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칠보시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네요. 저 또한 살다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더운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저도 제 가정의 시정을 위해 바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본가, 휴양지 절대 아닙니다. 본가에 다녀오는 것을 다음 달로 미뤄야 하는 슬프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짧은 글 남기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 샤워를 하며 새날 에피를 듣다가 전기요금 관련 이야기를 듣던 중 문득 제 내리를 스치는 생각에 살짝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여기서 조심스레 음모론을 쓱 제시해봅니다. 현 정부, BH 및 한전에서 기습적으로 또는 뻔뻔스럽게도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전자편지를 보내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틀렸기를 희망해봅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치지 마시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합시다. 신율도국을 바라며 PS 사드 반대 성주 군민들을 포함한 함께 연대하고 계시는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더 민주는 진정한 민의를 읽고 민의대로 싸우길. 그래야 표가 갑니다. 한전 민영화 전에요. 이미 대기업 전력 회사들이 있어요. 화력발전소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경쟁을 붙여야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의 시장에다가 대기업들을 넣겠다. 그들이 한전 같은 어마어마한 공기업을 뜯어먹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음모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기본 방향 중에 하나예요. 음모를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고도 남을 친구들이에요. 한전뿐만 아니잖아요. 물도 민영화시키고 철도 민영화도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한전이나 수도 같은 게 완전 민영화가 돼버리면은 국민의 반발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고는 싶으나 그렇게 못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걸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다. 감히 청하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소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한전 민영화는 딱 그런 게 걸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네요. 아니 근데 이런 그 국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뭐 적자가 좀 나거나 운영이 힘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민영화를 추진을 해서 민간에서 되게 경쟁력 있게 키우는 뭐 그런 거는 몰라도 한전 지금도 막 엄청나게 흑자를 내가지고 막 너무 잘 나가는 그런 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거 돈 많은 기업에다가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비까지 다 해서 넘겨주는 건데 그게 무슨 그건 그냥 이렇게 덥석 그냥 물어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곽상원 변호사에 의하면 한전이 세계 에너지 기업 중에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운행을 정말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흑자를 낼 수 있는 파이낸셜스는 읽어봤나요? 진짜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 음모론을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 시도라고 저는 안 보고요. 오히려 원전 확대 같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기료는 내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전기료 인하해주는 문제는 뭐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찔끔 어디 뭐 개미 눈물만큼 살짝 내려주고 선심 쓰고 지지를 올려보겠다는 얄팍한 그 수도 좀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만약 이런 논란이 계속 가속화되면은 못 이기는 듯이 내리고 그것을 이제 핵발전소 같은 쪽의 원자력 발전소 이것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 아젠다를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보는 시각은 항상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서야 했구나라고 본 게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 흑자를 계속 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데서 낸 배분을 그냥 받아야 되는 게 보통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배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할인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나라는 우리가 베풉니다라고 포지싱을 해서 그런 거지. 당연히 흑자를 냈으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라든지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했으니까는 이 정도는 안 내도 됩니다라고 당연히 그 크레딧을 줘야 되는 게 안 그래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 세금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최대한 덜 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예. 흑자가 나는 거를 다 국민한테 돌려주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지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인카드로 술집 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1인당 뭐 6,000원씩 줬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준 게 아니야. 나라가 너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갈 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세요. 더 내 나라가 아니고 이걸 민영아.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것이 사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애매해진 것 중에 하나가 KT죠. 예전에 동네에 있던 전화국. 네. 이런 사람도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거 공기업이잖아요. 일단 아직까지 한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공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자기들 돈을 벌어가지고 막 쌓아놔요. 그럼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고. 심한 경우는 옛날에 포스코처럼 낙하산 회장이 거기에 내려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권력들의 비자금 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정말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런 공기업들은 1년에 10조 순이익 같은 걸 보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똔똔 지켜야지, 똔똔. 직원들의 월급 같은 것들을 다 주고 났더니 운영비 다 포함하고 남는 게 없더라? 예비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해두는 거 빼고는 나머지 다 환원시켜야죠. 그렇죠. 그 목적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데 지들이 국민들한테 삥을 뜯어가지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조금 가지고 이것을 6,000원을 할인해 줬네 짝짝짝 하는 언론인들이 되지 마시고 당연히 6,000원만 줬니 왜 다른 돈을 무엇을 했니라고 그걸 파고 들어가야죠. 우리나라에서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한전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수자원공사 이렇게까지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수자원공사는 그 벌어들였던 돈 더하기 빚으로 해서 이명박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쫄망했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지금 기관 투자자라고 좋은 얘기로 하는데 환율이나 주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갖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버리고 있어요. 그 돈을.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돈을 쓰는 기관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엄청나게 높여놓지 않으면 말씀들 하셨듯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 원칙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경영만 해놨다가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그 새누리당 것들하고 친일파 것들이 돈을 쓰는데 자금을 대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잖아.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연금을 받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돈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돈을 갖다가. 국가부채나 이런 것들이 해늘마다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니까 이명박근혜 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사실상 파산 상태에 가까운 뭔가를 꾸역꾸역 쳐맞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고. 어쨌든 간에 실보 시장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사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감사드릴게요.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셨습니다. 재밌는 트윗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아 나는 48% 14692632님이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틀리셨어요. 제가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사하라고 이석수 데려왔는데 이젠 우병우 이석수 수사하라고 윤갑근을 데려왔단다. 좀 있음 우병우 이석수 윤갑근 수사하라고 누굴 데려올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주를 주는 거 아닐까요? 장hen킴이라든지 뭐. 김현장이 아니고 김현장이라든지 뭐 저쪽이 이쪽이라든지 여자 신비 말 거꾸로 하기.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신비님이 마담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뭐가 이상한 거야. 다시 돌아가 보니까 얼굴 마담이었거든. 그 후로부터 그런 언행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신비님을 비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뻔한 건데 이렇게 뭐 서로 간의 인맥 상황들을 읊어드릴 사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등장을 또 해야 되는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1호가 바로 박근령 씨라고 하죠. 감찰 1호가 사기 혐의. 이게 저는 이렇게 큰 구조를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박근령에 대한 감찰 1호는 저는 박근혜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가 자기 동생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보면은.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하고 박근령과는 유경재단 문제 같은 걸로 감찰 대상에도 그 내용도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유경재단 관련해갖고. 네. 그래서 이석수 입장에서는 자기 까내는 말이에요. 박근혜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무식해요. 법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박근령이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박근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에 힘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의 임무가 친인척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감찰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병우는 이석수의 대학교로만 따지면 4년 후배고요. 서울대 사법연수원으로는 1년 후배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왜 잘 나가는 그 라인들이나 기수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 맡아가면서 잘 나가는 기수도 있지만 우병우는 한참 아래라고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석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뭔가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우병우가 이석수의 감정을 빡 돌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수가 우병우 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라고 서로 간에 자존심? 다른 말로 건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석수 입장에서 나는 이제 박근령도 캐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병우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팽당한 바로 그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그 큰 틀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나 이 말할 때 제일 힘들어. 친동생인 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는 이 기사를 읽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이 60대라고 해요. 그러면 40년 더 살 거잖아요. 다 이게 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뭐 이루고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하고 지금 자매들끼리 머리채 끄당기고 이 재단을 가지고 그러는 게 돈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이 지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금액을 얼마나 여기저기다가 박아놨길래 얘들이 이러는지 정말 끝까지 안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서로 이렇게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궤를 달리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박근령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곧이어서 나오는 뉴스들이 뭐냐면 한때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의 동생 백걸령은 월 28만 원으로 생활 중이다. 야, 전두환하고 비슷한데? 네. 29만 원보다도 적게. 저렴하게. 근데 전두환 씨는요, 청렴해요. 전 재산이야, 그건.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건 전 재산이야. 맞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비슷했어. 개새끼, 진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흉탄에 마저 돌아가시고 나는 언니한테 버림받고 한 달에 28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TV조선에도 나왔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박근령이 나와서 TV조선에 한 얘기가 야당의 대통령 동생 죽이기가 지나치다. 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눈물 퍼포먼스를 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논점이 빗나가죠. 야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은 좀 이 자매가 흔히 쓰는 전법 아닌가요? 이석수는 우병우랑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데 박근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의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없다.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박근령이가 박근혜를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전에 왜 그 박근령 생일일 때 뭐 하원을 보냈다는 뭐 그때 언니 대통령으로부터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의 딸 대통령 언니가 네. 그게 뭐 가짜라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는 그런 문제로 계속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령과 사이가 좋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박근령이가 박근혜 눈에 들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일본 가서도 막 친일파적 발언 같은 것도 엄청 해대고 신동욱이는 남편 신동욱이는 처형한테 잘 들 보이려고 공화당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박근혜의 특별한 지시 없이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꼭 말하지 않더라도 권력자들이 그런 거잖아. 이런 거야. 일단 보고는 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감찰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는 하겠죠. 너 그 박근영이 캐봐 이런 지시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건 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지시거든요. 그렇죠. 원래 권력자들은. 그리고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한 명령이 되는 게 권력자들의 대책 지시라고 보면은 거기에 박근혜의 묵인하에 최소한 또는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박근영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많이 부딪혀 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의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말년쯤에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니를 대놓고 이야기하면 괘씸죄가 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석수 씨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석수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고 청와대에서 감찰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조홍천이 등장하잖아요. 조홍천이랑 친해갖고 조홍천이 사주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 쪽 세력들의 대표적인 스킬이 그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게 배우가 누구냐로 계속 몰아가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석수가 현재 조홍천 국회의원 같은 야당의 배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찰 대상 1호가 돼가지고 나는 야당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비열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석수가 정말 이렇게 둔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믿고 특별감찰관에 임명했는데 야당하고 싸바싸바가 돼가지고 정권이 레임덕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정권을 말아먹으려고 이석수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박근영을 고발했구나라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종편 같은 데 나와서 한마디 눈물을 흘려줘야 아 이것도 야당이 박근혜 정권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공작이 들어왔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 인식하게 되는 노인네들에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쇼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 지역에 계시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누구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1번. 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불쌍하잖아. 불쌍해서 찍었다는 분들 많거든요. 노인네 분들 중에서. 뭐가 불쌍한지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은 거 그 소녀 가장 말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는다. 어쨌든 그게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박근영이가 나와서 또 눈물을 짓고 하소연을 하면 이것도 불쌍한 거야. 그러면 떨어졌던 박근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뭐냐면 사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거죠. 그렇죠. 돈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누구냐 남편 신동 총장 뭐 무슨 동욱이. 예, 동욱이가 궁핍한 살림살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파산을 그냥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지 언니가 청렴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박근혜가 이석수에게 박근영 수사를 지시했다면, 감찰을 지시했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박근영이 눈에 가시 같은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자매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선전효과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박근영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속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박정희의 유산은 다 박근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위스 계좌 같은 경우는 다 사실 박근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녀가 정말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박근혜 씨에게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아니 현찰 6억인가를 받은 것도 있잖아요. 전두환한테. 다 썼겠지. 브런치 먹느라고. 아이 그 돈이 지금 계산하면 얼마인데 브런치로다가 그걸 박근혜 씨가 그거 저축했을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친자매는 맞죠? 스위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 솔트님의 트윗입니다. 박근영 남편 아내 빚만 8억 살림살이 궁핍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이야 막걸리야 삶이 궁핍해 사기쳤다는 게 면죄부 받을 일입니까? 배고파 라면 10개 훔친 일반인은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억대 사기죄 죄값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거 똑같은 스킬이 바로 얼마 전에 발생했잖아요. 가난해서 사기쳤다와 바로 얼마 전에 그 이철성 이제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진급에 누가 될까봐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푸냐님 그게 어찌 말이 된다고 말이 진짜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무더위를 날려줄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가수와 관객 모두가 복면을 쓰고 축제를 합니다. 후이즈 팬텀 페스티벌. 무대 위 가수는 복면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관객은 가수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노래를 듣습니다. 마음껏 춤추며 노래를 따라합니다. TV 속의 프로그램을 현실에서 콘서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K,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은 역대급 가왕들이 출연합니다. 후이즈 팬텀 페스티벌은 8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공연 문의는 02-556-4044,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가면이 없으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쓰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드, 이제는 성주가 아닌 김천. 사드의 이제 전선이 지금 정부 쪽의 분위기로는요, 제3부지 롯데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성주군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이고 그 골프장을 넘어가면 바로 김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주라 쓰고 김천이라 읽는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드는 사실상은 김천에 배치되는 이 상태라서 지금 김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벌집 건드려 놓은 거죠. 성주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김천 분들이 지금 촛불 집회에 나섰습니다. 아바이 연합은 테러 집단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김천에서도 사드 반대 8,000명 집회. 그런데 시장이 삭발했다는데 성주군 수처럼 배신자 인자를 가진 세대가리당 소속인데 걱정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이철우 있잖아요. 김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지금 국회 정보위 상임위원장인 사람. 이 사람 말이 굉장히 괘씸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결사반대 범시민 투쟁 결의대회,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3후보지는 주민이 오케이 할 때 발표를 해야 된다. 사드 배치 관련 오래전부터 주민 설득이 되고 충분한 이해가 간 다음에 배치 지역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어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제3후보지는 주민이 오케이 할 때 발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루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가 기밀사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김천 시민들이 10,000명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10,000명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거의 시민들 다 나오신 그런 분위기. 이분이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나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천 지역민들은 사드 괴담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 사드 괴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는 주민들 동의를 구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거 주민들 동의 안 구하고 우리가 설치를 했었는데 라고 이상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쁜 짓을 지금까지 해왔다. 앞으로 나쁜 짓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왜 사드만큼은 알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들은 정말 국민이 뭘로 보이는 걸까요? 굉장히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사드 배치는 적어도 나라에서 10여 명 이내만 알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10여 명 정도만 알려고 그러는 거는 장관들만 알고 하자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개돼지니까는 알아듣지 못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럼? 저번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거기서 제임스 시린 국장이 왔었잖아요.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북한용이라고,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없다고 말하고 간 사람. 이 사람이 지난 4월 달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보면은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이다. 자기 나라 본토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 다르고 미국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한 말이 다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북한이 오늘 새벽에 하나 또 날려줬잖아요. SLBM이요. 네. 박근혜 정부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돼 있길래 이 시점에서는 하나 날려줘야지 오빠. 우리가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어. 하나 좀 날려주라. 딱 그 타이밍이 맞잖아요. 우리 언론이 개판인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SLBM을 발사했다는 거는 사드 무용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사드는 잠수함이 근해까지 들어와서 SLBM을 발사할 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사드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북쪽을 바라봐야 되고 레이더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다 감시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레이더 방향이 북북서 방향으로 약간 틀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랬을 때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내려와서 내지는 서해상으로 내려와서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사드는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에 사드 설치 무용론을 펴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SLBM에서 발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것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처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상황도 아닌 것처럼 저게 무기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동형인데 명령님 말씀이 굉장히 정답이에요. 사드는 SLBM이 성공을 해버리면 거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왜 그때 그 찌라시 송작가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은 한강에다 배 띄워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에 핵을 쏘려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SLBM이. 근데 그거를 북한 얘들이 저렇게까지 성공하고 있으니까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로 정반대로 몰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3지구로 몰리고 있는 그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가 24일 낮 12시 입구에 평소 보기 힘들었던 철창 바라케이트가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지금은 출입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 차량 번호를 다 쓰고 무엇이든지 질문에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한테는 김천이 김밥 천국으로 통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김천시에 사드 유치 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김천 시민 사드 유치 후원 계좌까지 생겼어요. 여기에 배너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들어보세요. 사드 괴담 선동 세력에 놀아난 성주 군수와 군민, 남은 것은 괴담. 현명한 김천 시민은 괴담 선동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김천 시민은 사드 뻥, 괴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로 김천 시민은 해구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명한 김천 시민은 사드 배치를 환영합니다. 사드 빔은 400층 이상의 높이로 지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입니다. 현명한 김천 시민은 사드 괴담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이게 지금 4개의 배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후원 계좌까지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니 그중에 그 맨 마지막에 읽은 거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드 배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입니다. 현명한 김천 시민은 사드 괴담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드 괴담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생존권 문제이니까 사드 배치하면 안 돼요. 김천시 사드 유치위원회를 누가 구성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관변단체니까 뭐 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 쪽에 지원을 받는 일부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보수단체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회장 1명, 회원 1명 그런 단체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금 받고 물론 지원금이 함부로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성주 CC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닌 게 롯데가 골프장 운영하는데 이 롯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가 롯데호텔이에요. 박근혜 시절에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정부랑 연관성이 있지. 근데 대주주가 이제 호텔 롯데인데 물론 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롯데들 그 호텔 형제인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롯데 호텔은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는 회사가 또 최대 주주고요. 근데 지금 4개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롯데 골프장이. 그중에 성주 CC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사들일 때 들어갔던 돈이 2009년에 751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코스 홀 같은 거 만들려고 해서 돈이 훨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해요. 롯데의 사업들이 보통 유통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 의존 사업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만약에 롯데가 정부에게 뺏기는 상황이 아니고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면 중국의 눈치를 엄청 봐야 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롯데골프장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롯데 골프장을 그 사드 배치 지역으로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국가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유지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사유지를 국가 안보의 이유 기타 등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허락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상황이 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름대로는 국회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 만나가지고 이제 협의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국방 문제니까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원칙 때문에 비공개로 할 거고. 근데 거기서 국회 동의 필요 없어 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인 거고. 사실상 미국한테 그냥 공짜로 빌려주게 되는 상황. 그걸 빌려주겠더라도 정부에서는 롯데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롯데가 그냥 대승적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골프장 내놓게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약점이 잡혀서 코를 깨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면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해야 돼서 미국한테 공짜로 증여를 뭐 해주든 빌려주든 하든 간에 우리나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첩보선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이거 어느 쪽에 가도 다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는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말은 왜냐하면 경찰이잖아. 아니 그 경찰은 둘째치고 이 박근령이도 궁핍해서 사기를 쳤다. 자백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그러니까. 사기친 건 맞다. 그러니까 이철성도 그런 거잖아요. 이철성도 그런 논리로 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 들켰잖아. 지금 진급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진급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들켰으니까 이것이 들키면 진급이 안 될까봐 숨겼어. 근데 들켰어. 진급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당신 왜 음주운전했어? 경찰이 물어봤을 때 걸릴 거는 알았지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했습니다. 그러면 다 무죄 방면되나? 이걸 가지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그대들 대가리에는 노예근상 제가 우리가 주장하는 노예근상. 그냥 정말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들 면죄부를 위해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본능이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그런 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쌍하다고 해. 대통령식이나 지낸 사람의 딸이자 여동생, 동생인 사람이 생활이 궁핍해서 사기를 쳤다. 불쌍하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도 사실은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게 한일 협상의 결과로 나온 돈 대부분 먹돈이니까. 그 돈하고 군인 아저씨들 베트남에 그렇죠. 올라 파병했을 때 나온 수당들이죠. 그 돈을 만약에 박근혜가 지금도 쥐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법적인 걸 국민 정서를 떠나가지고 도의적으로도 나누지도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언니 그 소유권 갖고 있대 뭐 지만이 뭐 박근혜 근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유경재단 때문에 막 서로 칼부림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추정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 논리가 이제 확대가 되면은 사람 왜 죽였어 그러면 제가 죄를 안 죽이면 나를 죽일까봐 이런 논리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쨌든 좀 나눠 써야 되는데, 악독한 것이라고. 근데 그 스위스 계좌는 비밀번호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까먹지 않았을까? 공식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박근혜 씨가 얼마 안 됐습니다. 대선 즈음해가지고 2012년 대선 달이 12월 달이었잖아요. 12월 19일이었다고. 네. 그래서 제가 12월 19일이라는 숫자를 내가 아이디에도 쓰고 있을 정도로 한이 맺힌 사람인데 그해 겨울,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스위스에 보좌관들 데리고 갔다 왔다는 맞아요. 보도도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복구하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비밀번호 지금 비밀번호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궁핍하게 놔두고 있지. 그 악독한 것이.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옛날에 그 열쇠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동생이 그렇지 갖고 있고 막 갖고 있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열쇠처럼 그렇죠. 동시에 3남매가 전부 다 똑같은 열쇠를 다 한꺼번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야. 나 씨 웃겨도 정말. 근데 그 쓰면 안 돼 이거. 이거는 국민의 돈이야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몰수 대상이에요. 청와대에 있던 그 돈도 전두환이가 자기가 일부 쓰고 일부는 박근혜 준 거 아닙니까? 그 6억 그것도 현찰? 청와대 금고에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는 국가재산이거든. 개인한테 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 근데요. 정윤회 문건 때 나는 잘 모른다고 해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병우의 바로 상관이었던 김영한 민정수석이었죠. 예. 그 사람이 그래서 비서실장에 국회 출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잘 모른다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 사람 죽었어요. 어제? 돌연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소름이 끼쳐 이 나라는 좀. 나 진짜. 혹시 그 나이가 얼마 안 돼. 59세밖에 안 됐어요. 젊었네. 가족에게도 간암을 숨겼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더 이상한데? 간에 치명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그 어떤 나쁜 부인이 남편한테 써서 남편을 죽인 거 있죠. 니코틴이요? 그거 들어가면 가요. 간이 그냥 바로. 그래요? 예. 니코틴 중독. 아니 중독이 아니고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액.
저 양반이 또 살인무기를 갖고 다니셨네. 극독성 물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희석을 잘해야 되는군요. 네. 그거 가지고 그 원액을 한 방울만 혈관 속으로 집어넣으면 가죠. 간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아이고야, 어디까지. 좀 섬찟하네요, 진짜. 갑자기 어제 죽었다니.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어. 병원에서는 가족들도 모르시는 간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한 사건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참 공교롭다. 번개탄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양이네요. 간암이요? 네. 제 배꼽 친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러면. 할 수 없죠. 왜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굴이 노래지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저도 아니, 봤거든요. 간암은요, 그 침묵의 장기라 그래서 정말 아플 때까지 표시가 안 나다가 서서히 죽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잖아요. 얼굴이 노래지는 거는 초기에 그렇고요. 황달기. 네, 황달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간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부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동남아의 그쪽 친구들 피부 색깔이나 파키스탄 친구들 피부 색깔보다 더 검어져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앓던 간암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끝까지 숨기다가 임종 전에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별세하기 전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자, 뭐 고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모르지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랜드.com 055-533-9088. 쇼앤 침대에서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봤어? 잠을 잘 자야 큰일을 하지. 푸짐한 사은품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철성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네요. 경찰청장 임명된 게. 근데 이철성 전에 강신명 경찰청장의 퇴임식에 있었던 장면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녀로 추정되는 2명의 젊은이, 딸과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혈침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그거 보면서요. 정말 분노스러워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지만 그도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아버지인 한 가장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진압으로 지금 현재 사경을 내밀고 계시는 백남기 어르신도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고 있는 정말 안 된 말이긴 합니다. 그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안 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는 악마에 가까워요. 출세 이런 것들에 의한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한 국민이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의 죽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나 방문 같은 걸 하지 않는 사람,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그 자녀분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퇴임식에 그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그의 자녀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효과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호의호식했겠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돈 벌어오고 뭔가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다면 호의호식했겠지. 근데 똑같은 가족은 가장이 저렇게 지금 솔직히 말씀 깨어난다고 해도요. 정상적인 생활 못해요. 깨어난다고 해도 저렇게 누워있으면 나중에 일어나서 활동도 못하는 사람 돼버렸거든요. 도의적인 미안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근데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그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볼까요? 최소한 그런 거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퇴임을 할 수 있지만 가족 아버지 자랑스럽다고요? 그 옆에 백민조 씨 같은 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죽어 있습니다라고 걸어야 되나요? 에휴 씨. 그래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로봇보다 더 못한 것들. 잔인하게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실 숨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색선업무 표절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모든 필수 코스를 다 밟고 계신 저도 음주운전해서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평생의 오점이었어요. 저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받고 나중에 무슨 대통령 취임식 때인가 사면을 받아서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요. 음주운전한 경찰이 자기의 친분을 숨기고 왜 숨겼냐고 하니까 진급에 불이익 받을까봐. 그리고 그 당시 수사 자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제보에 의해서 저 사람 음주운전해갖고 걸린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 사건 처리하는 걸 보니까 인명사고도 났을 법한데 인명사고는 싹 지워버리고 보험료만 물어준 기록만 남아있는 정도. 그러면 지들한테 불리한 건 다 지워버리고 신분 속이고 왜 속였어 그러면 진급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용산 참사, 밀양 할머니들 등등 보면은 인간미는 하나도 없잖아요. 강신명이나 이철성이나 뭐가 다르죠? 정말 절망스럽네요.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민주정 꽂았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낙마예요. 이런 사람들 올라오면.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 음주운전 경력 숨기고 신분까지 세탁 비슷하게 했다라고만 올라와도 바로 낙마예요. 사퇴해야 합니다. 바로.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끝끝내 그걸 임명을 해요. 강행을 해.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음주운전 하십시오. 그리고 신분 철저히 숨기고요. 지문 날인 거부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벌금 낼까봐, 불이익 받을까봐. 경찰청장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인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이 됐는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헬멧 하나 안 썼다고 경찰차 지나가면 덜덜 털고.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옛날에 정말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선 경찰서이긴 하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한번 소리치고 나온 적 있어요. 술 먹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당시가 김용판 무죄 나왔을 때거든요. 니들이 정말 경찰이냐 이 개자식들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자, 그 와중에 화나는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신분 숨긴 교사들 대규모 징계 직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원에서 940명을 통보를 받았답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도교육청 이런데 940명 통보를 받아서 대규모 징계를 하라고. 이 양반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신분을 숨겼다. 교사인 거를. 이철승은 봐주는데 왜 교사들은 못 봐주지? 똑같은데 숨겼는데 술 먹고. 자리에 높고 낮으면 차이겠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공정은 예전에 그 문재인 대선 후보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캐치플레이즈 중에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님의 트윗입니다. 허핑턴 포스트 이제 아니라면서요. 바꿔달라고 하세요. 음주사고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원칙과 준법을 강조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지켜도 되니까 니들은 지켜줘 이거 아닙니까? 개 돼지들만 지켜 법을 그런 거라고. 요즘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요 정말 몇 킬로당 몇 킬로도 갈 필요 없어요. 여기는 깜빡이 안에서 차들을 이렇게 불러서 티켓을 끊고요. 저쪽에는 차선을 그냥 어떻게 해서 티켓을 끊고, 그러니까는 줄을 세워가지고 딱지를 계속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깔려 있어 이 경찰들이. 요즘은 택시 기사들도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관례상 택시 기사도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모든 거 다 단속합니다. 네, 단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정말 이 잣대 자체가 뭐 하는 거니? 이게 이제 이철성이 그 유명한 영등포 경찰서장일 때 여의도에 그 당시에 정현주 사장과 관련할 때예요. 네. 그래서 KBS 직원들이 농성하고 있을 때 경찰 투입한 장본인이 바로 이철성이고요. 경남지방경찰청장일 때 바로 밀양 대집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요. 비서관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그 인맥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민정수석실은 주로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무수석실 같은 게 바로 옆이지 사실은 같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우병우하고의 친분도 꽤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들끼리 사석 같은데 술자리 같은데 만나면 왜 그 내부자 같은데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진급할 수 있겠구나라고 철저하게 권력에 줄을 댔던 사람이에요. 우병우가 67년생입니다. 이철성이 58년생입니다. 나이는 엄청나게 많죠. 거의 10살 가까이 많죠. 이철성이. 근데 검사와 경찰이라는 계급 차이가, 우병우의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민정수석 정도의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개처럼 굴면 진급할 수 있고 경찰청장까지 되는 거예요. 경찰로서는 최고로 출세한 겁니다. 이철성이가 아마 우병우한테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영감님. 뭐 수석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네. 영감님은 이제 검사들한테 다 부르는 어체이니까. 네. 일생동안님이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행동으로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했다.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개돼지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행동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래도 임명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충성하겠다. 첫 번째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마음의 빚을 갚겠다.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안 봐주겠다. 그렇죠. 아,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니까? 아니,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털 수도 있겠네. 빚이 있으면은 파이팅이 더 있으니까는 난 더 분노스럽게 더 지랄하겠다는 선포 아닐까요? 네, 더 심하게 할 거. 더 심하게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더 충성하겠다. 더 충성하겠다. 개처럼 멍멍 멀멀. 그러니까 이 일생동안님이 트윗에 올려주신 건 나머지 글이 개돼지는 아닐 거고, 왜 저 말이 무섭게 들리는지, 난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여기는 어딘지, 요즘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뉴스 캐탈리스트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국민의롱 박근혜가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식 생방송 중 오마이뉴스 취재기자 내동댕이쳐.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계속 쫓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철성이가 직접 그런 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경찰 제복 입은 애들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바닥에다 내팽개쳐요. 넘어져요. 동영상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거 막장으로 가기는 거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꺼져. 이런 거잖아. 좋은 기사 안 쓸 거면 꺼져.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의 정당한 어떤 주장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드도 그렇고 이철성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결격사유 드러나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버티고 임명하고. 뻔뻔하잖아요. 박근혜는 지금 업을 쌓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낭만 장관들 한번 보세요. 위장전임 한 건만 있어도 낭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기준을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들어서 올라오는 적적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있어도 낭만시키지 못하잖아요. 임명해버리니까. 인사청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총리 후보자들 몇 명은 중간에 사퇴한 적도 있지만, 그 기준 내에서는 또 똑같은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그걸 또 올려. 똑같은 다른 놈인데 똑같은 비리가 있는 놈 올려. 그래서 그 사람을 임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 기준이 되고, 민주정부 때 간혹 위장전임 한 건만 있어도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퍼부었던 그 무지막지한 막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지들한테 해당이 안 돼. 이철성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이 없으면 사람으로 치질 않죠. 위장전입 없으면 개돼진 거야. 가다 하다가 이런 개짓거리를 해도 우리 에피소드 제목처럼 역대급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시키지 못하고 경찰청에 옮겨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경우회 같은 데서도.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는 게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대체 어쩌려고 이러죠? 물론 우병우 기준에서 보면 이철성은 정말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죠. 가장 큰 범죄자가 지금 범죄자 대장으로서 범죄자를 잡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강신명이 퇴임식을 할 때 가족 사진들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퇴임사를 했는데 끝끝내 반성이나 죄송하다는 얘기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백남기 씨 관련해서. 백민주아님이 따님이시죠. 백민주아님이 페북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쾌유를 빈다 했다네요. 우리 아빠 다리 부러진 거 아니라고 개새끼야. 쌍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해야겠다. 진짜 기분 엿같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개자식입니다 진짜. 에이.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만 주라. 공짜는 효과 없어. 사서 먹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직접 시켜 먹어.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피곤하세요? 몸부터 해독하세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참 좋은 하루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힐링푸드.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명인 허브에서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매품 청열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유지태님 메일. 전에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다가 너무 수준 낮은 댓글러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본격 선거철이 아니어서 한동안 소홀히 듣다가 노예근성에 관한 방송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이념적이고 간결하며 정리가 잘 된 수준 높은 방송이었고 노예근성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미디어 통신을 타고 어떻게 존속되고 재배급되는지 예를 들어주셔서 속이 시원히 뚫리는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게시판에는 댓글을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칭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응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감탄을 하고 갑니다. 감탄할 일이 있으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슈거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진보적인 마인드와 실천 방향을 잘 정리하는 방송 종종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날 파이팅! 좋으신 메일이었고요.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 좀 보람을 느껴요. 이슈에 쫓기지 않으면 빨리 출구 전략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이. 미국 성님들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요. 못하겠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쉬운 거라고 이게 알고 보면. 왜냐면은 국가 간에 무슨 뭐 조약이네 뭐네 해서 불가역적인 이야기 하지만 무슨 조약을 걸어서 위약금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요. 국민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 정권이 위험해진다.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돌릴 수 있다고. 위약금 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위약금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땡겨 쓴 거야 리베이트를. 그럼 골 때리는데 이런 짓을. 그러니까 있어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잘못 건드려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싸움을 우리 나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저는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People's Daily China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3 Chinese military planes briefly flew into overlapping air defense zone of ROK in China amid that tensions. 연합뉴스가 올려주셨는데요. 중국 military planes, 그러니까는 중국의 전투기라고 해야 되죠. 항공상으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데 전에는 날아 들어오지 않았었던 지역으로 살짝 briefly 잠시 동안 날아 들어왔다가 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문우브이거든요.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왔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벌써 너네들 사드 할 거니 들어올 수 있어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 가는 거죠. 둘이서 형님들 둘이서 싸우는 거는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 집에서만 하지 마. 근데 지금 그 언론들이요 어떤 장난질을 치고 있냐면은 성주 롯데 CC가 적자여서 롯데도 팔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흘리고 있어요. 롯데 관계자는 분명히 롯데 골프장들 중에서 흑자를 유일하게 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데가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팔라고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신문도 있을 거고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이 지금 현재 굉장한 적자 상태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지금 사실상은 그러니까 정부 쪽 입장에서는 성주 골프장으로 확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성주 성산포대는 사람이 성주 자체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옮겨서 지금 위치는 성주에 있지만 그 레이더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건 김천 쪽이고, 그래서 김천 군민들이 지금 1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규탄 집회 같은 걸 하게 된 상황인 거고, 어쨌건 정부 쪽에서는 지금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김천과 성주 시 군민들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어느 쪽이든 안 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천 시민들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주 특파원이시죠? 우미애 님이 이렇게 트윗 올려주셨습니다. 성주에 인접한 김천 혁신 도시맘들도 평화의 파란 나비 만들기 시작. 성주랑 김천은 연대하여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연대해야죠. 연대하지 않으면 저들이 갈라치기에 100% 당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김천 특파원 분도 한 분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미애 님이 올려주신 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 중인 김천 시민들 1만 명 집회. 이게 사진으로 보셔야지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일렬로 쫙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이번에 오는 27일에 인간 띠기가 있잖아요, 명중님? 네, 27일 오후 6시부터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달할 말씀 없으신가요? 성주군청에서 성산포대까지 예상 인원 2,000명 정도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오후 6시에 성주군청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우리 뜻맞는 동지 몇 명이 모여서 성주로 갑니다. 그 뜻에 동참하실 분들은 성주군청으로 와서 예쁘게 생긴 여성분과 잘생긴 아저씨 한 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회 이름 자체는 사드 철회 평화 실천 인간띠 있기고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6년 8월 27일 18시, 그러니까는 저녁 6시죠. 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구간은 성산포대 앞하고 LG 사거리 구청 이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력이 되는 건가요? 매트리스를 잘 만드는 전문 기업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고급 실리콘 소재라서 많이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162개의 에어 기둥이 발 모양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펌핑 작업으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포도 선물,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발이 아프신 분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필바운드 깔창은 구두형, 스포츠형이 따로 있습니다. 믿고 쓰는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산악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등 단체 문의는 031-922-3374로 문의주세요. 와, 이건 누가 만들었냐?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최저가 로켓 배송을 보장하는 항산화 쇼핑몰 안티오 건강치아보감 치약 무료 증정 이벤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8월에 새날 청취자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새날에서 뜨거운 호응과 놀라운 효과로 작년 겨울 지마켓 숙취해소 음료 판매 1위까지 올랐던 타먹는 숙취 해소제 페난타가 2년 만에 다시 무료 체험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안티오에서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6,000원 상당의 페난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최대 5세트까지 중복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안티오를 검색하시거나 antio.co.kr을 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서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액션스튜디오.co.kr 사이트에 구매 후기를 남겨주신 분 중에서 2분을 추첨해서 빔 프로젝터를 드린다고 합니다. 2명이나요? 네. 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윤갑근.
서울시에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지휘한 특수통. 너무나도 발음하기 힘든 이분. 갑근 쓸 때 갑근. 굉장히 남성스러운 마초 같은 이름 갑근.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맡은 사람이죠. 예, 이끌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지금 현직 대구 고검장인데요. 차출되어 오는 거예요. 덩어리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차출되어 오는 건데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뻔히 수사의 결과가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의 문건 수사,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버린 인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관련 있고요.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도 지휘했던 그 최태원, 재원 형제를 모두 재판에 넘겼고 3차장을 2년간 연임한 그는 검사장 승진 후 다시 서울중앙지점 1차장으로 임명돼 주요 형사 사건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구 고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잘해가지고 승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갖고 수사시키겠다는 거는 그들의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 척 해줄 사람을 끌어올린 겁니다. 스토리 펀딩 하던 거 기억나시죠? 자백? 예. 국가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다. 이 자백에서 나온 증거 조작 관련 검사들하고 고위 국정원 간부 얘네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게 또 윤갑근이에요. 이 인간이 윤갑근이가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우병우 수석이에요. 둘이 절친이라고 하죠. 네. 19기 동기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병우가 굉장히 수재입니다. 만 20살에 사법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똑똑할 수가 있지? 동기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심한 경우는 10살 이상 많은 사람도 있어요. 30대 초반 중반에 합격하면은 나이가 많았겠죠. 그 또래들 중에서는 굉장히 똘똘한 축에 속하는 뭐 그런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좀 사용했으면은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더 좋은 쪽으로 보탬이 됐었을까. 이재민 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끝내 듣지 못한 한마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다. 우병우 이석수 수사하는 윤갑근. 수사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알고 있다. 지금 윤갑근이가 이석수보다 한 기수 아래고요. 윤갑근은 우병우랑 동기란 말이에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19기 사법연수원. 이렇게 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검찰 정도 되면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면 사법연수원을 나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갈리잖아요. 네. 사법연수원 실력들이 우수해야 판사, 검사로 간다고. 네. 그러니까 한번 사법연수원 나와서 몇 명 안 되는 검사로 이렇게 발령이 날 때는 이 사람 자체의 그 끈끈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300명 뽑을 때 사법연수원 입학생 300명 뽑을 때 사법연수원에서 수료할 때 1등부터 300등까지 순서를 매겨가지고요. 1등부터 90등까지 정도만 판검사를 줬어요.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만 줬고 그러니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 안에. 이재화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맡은 사건마다 면죄부 윤갑근 수사팀장을 의심하는 이유. 다음 뉴스 링크에 대해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의 이력을 보면 수사 결과는 뻔하다. 우병우 민정수석 무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소라고 올렸습니다.